안녕하세요. 우리는 평소에 수많은 고민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아마 그건 인간이 아닐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고민들에 적절한 답변을 내놓으면서 과연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경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시대 정신 비슷한 무언가가 있어서 각 시대와 각 사회는 사람들이 특정한 관점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도록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주변에서 배운 대로 남들이 많이 말하는 대로 많이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고 모든 고민들에 대한 답변을 내놓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다 보면 자주 하나의 관점에 갇혀버리게 된다는 건데요. 예를 들면 심리학적인 관점, 자기계발 베스트셀러의 관점, 경제학적 관점, 생물학적 관점, 이런 하나의 관점에 갇혀서 다른 관점에서도 그 고민들의 답변을 내놓아 볼 수도 있다는 걸 잘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여러 철학자들의 견해를 살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우리가 지금과는 다른 어떤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최근에 어떤 생각들은 나의 세계가 된다라는 책을 냈는데, 이 책에서 저는 어떻게 하면 철학자들의 이론을 바탕으로 우리가 보통 일상에서 품는 고민들의 답변을 한번 내놓아 볼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기서 어떤 견해를 펼쳤는지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품어볼 만한 고민에 대해서 나름대로 철학적으로 답변을 내놓아 보는 내용이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출판사에서 구독자 이벤트로 책을 나눠준다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도 마지막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는 MBTI 같은 성격 검사는 나를 얼마나 설명해 줄까 하는 문제입니다. 요즘에 MBTI가 여전히 굉장히 많이 언급되잖아요. 그리고 MBTI 말고도 각종 심리학적인 성격 유형이 유통이 되는데, 저희는 성격 유형을 바탕으로 누군가의 행동을 설명하는 것에 아주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왜 그 모임에 안 갔어?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성격이 내향적이라서, MBTI식으로 말하면 내가 I라서, 이렇게 말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제가 의문을 품은 건 내향적인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반드시 모임에 안 나가는 건 아니거든요. 만약에 그 모임이 자신의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자리예요. 그 모임에 나가면 내 인생이 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내향적인 성격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모임에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연 내향적이기 때문에 모임에 안 나갔다라는 설명은 얼마나 유효한 설명일까 생각해 봤을 때, 어쩌면 성격 유형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행동에 대한 설명력을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중대한 사안일수록 성격을 통해서 행동의 이유를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자신에게 중요한 일이 관련되어 있다면 자신의 성격을 넘어서서 어떤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인간이 정말 성격대로만 행동한다면 그건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기계와 다를 게 없을 겁니다. 물론 인간이 실제로 기계 같은 존재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전자의 힘을 굉장히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죠. 인간은 유전자의 생존을 위한 기계다. 하지만 이런 과학적 설명이 인간 존재의 모든 면모를 설명해 주는 건 아닙니다. 어쩌면 인간이 무엇인가, 인간 존재가 무엇인가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설명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에 대한 과학적 설명이 어떻든 간에 자신을 그 과학적 설명 이상의 존재로 여기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는 김재권이라는 철학자의 이유와 원인 사이의 구별을 끌어들였는데요. 책에서는 좀 더 자세히 다뤘지만 여기서는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자면, 김재권이 말하는 이유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의 1인칭적인 입장에서 제시하는 설명을 뜻합니다. 반면에 원인은 3인칭적인 관점에서 하는 법칙적인 설명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서 너 왜 프랑스에 여행 갔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가 평생 에펠탑을 한번 보는 게 소원이었거든, 이렇게 대답을 한다는 건 나의 1인칭적인 관점에서 내가 에펠탑을 보고 싶다는 욕망을 가졌고 프랑스에 가면 에펠탑을 볼 수 있다는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선택을 내렸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이유를 제시하는 게 됩니다. 반면에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내 뇌에 프랑스를 여행지로 선택하라는 신호가 전달됐거든, 이렇게 대답하면 그건 순전히 과학적인 관점에서 3인칭적인 법칙적 설명을 내놓는 게 되겠죠. 이때 어쩌면 더 타당하고 더 정확한 설명은 후자일 수도 있어요. 근데 김재권은 그런 설명의 정확성과 상관없이 내 행동에 대해 이유를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인간적인 자유의 핵심을 이룬다고 주장합니다. 만약 자신의 행동에 이유를 부여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고 오로지 원인의 관점에서만 자신의 행동을 설명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이 자유롭다는 느낌을 전혀 받지 못하고 살아갈 겁니다. 제가 보기에 MBTI 같은 성격 검사에 지나치게 과몰입하는 건 이유를 피하고 원인에만 집착하는 걸 뜻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그런 방향성으로 향하게 되는 원인은 그게 안정감을 주기 때문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나의 지식과 의지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주체적으로 내린 게 아니라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외부적인 법칙적인 원리에 의해서, 원인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설명을 해버리면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어떤 선택을 내릴 때 드는 부담감을 경감시킬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런 관점에 너무 빠져버리면 자유의 감각을 점점 상실해버리고 점점 더 본인을 기계처럼 여기는 관점에 빠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성격 유형에 너무 집착하는 건 반드시 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증오하는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증오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쟤 좀 마음에 안 든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너무 싫다 이렇게까지 느껴지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아마 그렇게 증오라고 부를 정도로까지 심하게 누군가를 싫어하는 경험을 많이 하고 살지는 않을 겁니다. 누구나 물론 그런 경험을 하긴 하지만 횟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를 증오하는 것도 힘이 많이 들거든요. 아우렐 콜나이라는 철학자는 인간의 심리가 마음에 안 들고 짜증나는 사람을 차단시키는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깊이 증오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심리적으로 누군가가 싫어요. 그러면은 에이 마음에 안 들어 하고 신경 꺼버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계속 신경 쓰면서 너무 싫어 너무 싫어 너무 싫다 막 이렇게 그 증오심을 증폭시키게 되면 스트레스만 받고 나한테 별로 그렇게 이롭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떨 때 이런 스트레스를 감수하면서까지 어떤 사람을 증오하게 될까요? 콜나이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사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이 있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같은 반이라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같은 부서라거나,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이 아무리 싫다고 해도, 그 사람이 아무리 불편하다고 해도 그 사람을 심리적으로 차단시켜 버릴 수가 없고 계속 그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사람과 마주해야 되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속 증오가 커지게 됩니다. 두 번째 경우는 누군가를 사악한 존재라고 여기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단순히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넘어서서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위협이 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을 비판하고 처단하는 일은 단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한 일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받아도 나는 사명감에 의해서 계속 그 사람을 증오해야만 합니다. 콜나이는 이 두 번째 경우를 대상의 악마화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꼭 특정한 연예인 한 명에 대해서 지나치게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많은 경우에 그 연예인을 단지 자신 개인이 싫어하는 대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연예인을 보편적으로 사악한 존재로 간주하고 이 세상에서 처단되어야 할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사명감을 갖고 마치 자신이 성스러운 전투에 참여하기라도 하는 것 같이 막 악플을 열심히 달죠. 그 연예인의 팬보다도 더 열심히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의 행동을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 악마화의 문제점은 나중에 조금 더 냉철한 시선으로 보면 사실 내가 그토록 사악하다고 여겼던 그 사람이 그렇게까지 사악하지는 않은 걸로 밝혀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결국 대상을 악마화하는 동기는 나를 선한 존재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일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사악한 사람의 반대편에 자신을 세워놓고 그런 방식으로 내 삶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 경우에 굉장히 재밌는 게, 이런 방식으로 대상을 악마화하면서 그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모하기를 바라지 않아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죠. 왜냐하면 내가 정말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해가 될까봐 그 사악한 존재를 처단하려고 하는 거면 그 사람이 자신의 악을 벗어던지고 선한 존재로 거듭나길 바라야 되잖아요. 근데 악마화를 전제로 그 사람을 증오하는 사람은 그러길 바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한 사람으로 변해버리면 더 이상 내가 증오할 대상이 없고, 그러면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나 자신을 선한 존재로 규정할 수가 없거든요. 꼭 심성이 대단히 나쁜 사람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악마화를 저지르게 되는데요. 저 또한 그랬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런 거짓되고 허황된 증오심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자신의 증오심을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자신의 증오를 면밀히 살펴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 이상으로 악을 더 치우고 있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악마화 작업을 멈추고 그 사람을 다시 바라보면 그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미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남들처럼 살지 못할까봐 두렵고 상대적 박탈감이 크게 느껴질 때 무엇으로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각자에게는 각자의 문제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누군가 남이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것 자체가 이미 주어져 있는 틀에 구체적인 사안을 끼워 맞추는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저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 존재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많은 것들을 알고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모릅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인간의 무지가 죽음에 관한 무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죽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물론 생물학적으로 보면 뇌가 활동을 멈추고 심장이 멈추고 이런 것이 죽음이지만 그 이상으로 죽고 나서 어떻게 되는 건지, 죽음이 시작인지 끝인지, 죽음 후에는 소멸만이 있을지 아니면 판결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솔직히 말해서 아무도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 각자의 신념에 따라서 믿을 뿐이죠. 가끔씩 사람들은 아주 저명한 과학자들이 종교를 아주 열심히 믿는 걸 보고 의아해합니다. 아니, 과학적인 지식에 따르면 이 세계는 자연적인 인과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 이상의 뭔가는 없는 건데 왜 저런 유명한 과학자가 종교를 믿지? 그런데 이런 생각은 인간이 가진 지식의 범위를 너무 과대평가한 결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과학자라고 해도 죽음이라는 사건이 정확히 뭔지, 무슨 의미를 갖는 건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모릅니다. 그 밖에도 이 삶이 무엇인지,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전혀 어떤 결론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인간이라고 해도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자꾸만 확실히 모르는 것에 대해서도 확실히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삶이란 뭘까? 이 문제에 대해서 아무도 확답을 모르거든요. 근데 마치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돈이 많은 게 좋은 삶이다. 자아실현을 하는 게 좋은 삶이다. 이런 답을 정해져 있는 확실한 답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통해서 모든 삶을 가치 평가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고대 철학자 섹스투스 엠피리쿠스가 말한 회의주의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엠피리쿠스가 말한 회의주의는 어떤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는 걸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확신을 안 갖는 거죠. 엠피리쿠스는 회의주의적인 자세를 갖는 게 마음의 평안에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몰라. 그냥 편하게 마음 먹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확신을 가져야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확신을 가질 때 겉으로 보기에는 그 확신을 통해서 굳건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확신이 깨지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이 더 좋은 견해를 내놔서 내 견해를 무너뜨리지 않을까? 상황이 변해서 내 생각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전긍긍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신의 견해를 보강할 수 있는 유리한 정보만 모으고 그런 식으로 자신의 지식과 가치관에 견고한 성벽을 쌓습니다. 그 성벽을 바깥에서 보면 되게 견고해 보이죠. 와,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기 확신이 있을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강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지만 사실 그 성 안에서는 끊임없는 불안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을 더 견고하게 쌓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불안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성문을 열어야 됩니다. 견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기꺼이 열어두고 에이 몰라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 절대적인 확신을 갖지 않을 때 오히려 마음의 차원에서는 더 강한 확신과 안정이 생기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사형을 받기 직전에 되게 의연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금 내가 죽어서 지금보다 더 좋은 세계로 갈지 아니면 더 나쁜 곳으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벌써부터 슬퍼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기뻐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되게 담대한 마음을 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결론을 열어놓는 회의주의적인 자세는 우리가 삶의 순간순간을 조금 더 용감하게 마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이 삶에 대해서도 너무나 많은 것을 모릅니다. 이 무지를 인정하려고 노력한다면 지금 주변 사람들 혹은 주변 사회가 부여하는 가치나 지식 체계를 절대화시키지 않고 조금 더 자신의 중심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내용은 전부 다 제가 책에서는 더 자세히 풀었던 내용인데 지금 영상으로는 굉장히 축약해서 말할 수밖에 없어서 아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내용이 더 다양한 내용들이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드신 소감이나 아니면 삶의 소소한 고민 같은 것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총 20분에게 출판사 측에서 책을 보내드릴 겁니다. 따로 이메일이나 주소 같은 거는 적어주실 필요가 없고 나중에 제가 추첨 결과는 따로 공지를 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그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벤트와 관련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적어 놓을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많이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 채널이 뭐 그렇게 인기가 많은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20분을 드리면 꽤 확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미 구매하신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하지만 그래도 선물용으로 한 권 더 받아두시는 것도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제가 일상의 흔한 고민, 작은 고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철학적인 이론을 이용해서 조금 더 좋은 답변을 내놔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시를 몇 가지 들어봤는데요.
이 밖에도 철학을 활용해서 일상의 고민들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의 가짓수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 스스로 철학을 공부해 나가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그런 차원에서 많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